네, 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주의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본색 심층토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오늘 특별히 김환 한겨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짧아갖고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저는 고향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연휴 같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리얼미터에서 그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했어요. 2월 2주차 네.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그래프 보이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 실제로는 이제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진 않고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 평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은 것을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주 39.2% 나온 것이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잘 못한다고 하는 부정 평가는 57.7%여서 그 전주 대비해서 숫자상은 이제 소폭 이제 상승한 흐름들을 보여주고요. 다만 이제 이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KBS와 이제 그 신년 대담이 이제 있었던 것이 이제 반영이 하루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것이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충분하게 의혹이 뭐 해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제 반전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또 악화를 가져올지 여부는 이번 설 지난 다음에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좀 참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일에서 8일 조사예요. 네. 그래서 7일에 대담이 있었는데 7일, 8일 차 조사가 적게 반영됐다라는 건데 그래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김환 기자님 긍정평가가 1.9% 올랐고요. 네. 부정평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1.7% 전주 조사에 비해서. 뭐 어떤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반영됐는지를 좀 심층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 설을 앞두고 직전에 어쨌든 대통령이 민생 관련된 정책들을 막 발표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보수 유권자들이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실제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건 이제 둘째치고 어쨌든 대통령이 뭔가 대통령다운 일을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세부적으로 보면 거기에 드러나는 게 70대 이상이나 20대 이상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좀 끌어올린 세대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직전에 발표했던 것들의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이 그 세대에게 이제 말하자면 타겟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수치가 아닌가. 다만 근데 말씀하셨듯이 신년 이제 말하자면 대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이번 주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ARS 방식으로 실어진 조사 결과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뭐 많이 아무튼 이 정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ARS로 이제 음성이 오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들으면서 버튼을 누른다고 하는 굉장히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높은 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은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인데 진보 성향에서도 굉장히 고관여층 또는 이제 열성 지지층 성향이 있는 분들 또 보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우리 김환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거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반응하게 돼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먼저 반영하는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관심도가 좀 낮은 중도층이라든가 예. 무당층들보다는 이제 요 ARS 조사에 응답하는 그 분들은 좀 더 빠르게 반응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만약에 뭐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이제 민생행보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층들한테는 좀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것이 실제 정치 관심도가 좀 높지 않은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좀 전화 면접 조사, 사람 면접원이 하는 그런 조사들을 좀 참조해 봐서 거기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정말 누가 정치는 뭡니까? 선거는 뭡니까? 물어보면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야 이제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싸움이다 얘기하거든요. 실제 사실 잘하고 여부 성과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지지층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충분하게 지지 표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지지 근거를 제공해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의사 표출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 그거 제약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대통령들의 국정 수행 평가 보면 긍정 평가, 부정 평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빠지지 않고 주요한 비중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잘한다.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뭐 하면은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그 끊어져 있던 상황이거든요. 뭐 보여주거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한 반응도가. 그런데 요 KBS 대담 이후에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제 이거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1일 조사를 보면은 6일까지는 39.9%까지 올라갔다가 7일부터 상승세가 대담한 날이죠. 39.4%로 딱 꺾이고 그다음 8일에는 38.5%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 매정하지 못해서, 뭐 박절하지 못해서 그걸로 일단은 김건희 리스크는 걷어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지에 근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그 기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기간에 이제 말하자면 현상적 판단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 이 김건희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계속 이제 심층적인 이슈로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난 김건희 이슈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말하자면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균질한 이제 그 민심이 반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긍정평가라는 게 한 2달여 사이에 2% 안쪽에서 움직이는데 하루 만에 1.5%가 떨어졌다라는 추이를 놓고 보면 사실 이 이슈가 끝나지 않았고 뭐 기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이 이슈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것을 아마도 이제 그 진영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뭐 어떻게 할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거라고 보여요. 어쨌든 공세적인 입장에 있는 이제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 이슈를 계속해서 어쨌든 끌고 가려고 하는 흐름도 이제 있을 테고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쨌든 조기에 종결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종결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외면하는 것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이냐 여부는 이제 캠페인 싸움에서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일 텐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마 설이 이제 지나고 이번 주 중에 이제 어떤 조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아마 그 중에는 이제 이런 게 나올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충분했습니까? 충분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류의 조사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주 결과를 봐야겠네요. 이번 주 중에도 아마 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좀 불충분했다,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이 월등히 높은다면 다시 좀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아마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것이 한 팽팽한 정도로 나와서 나오면 한 절반 정도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이제 외면하고 언급하지 않고 그냥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채널A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한 기자님. 그러니까 KBS 대담이 상당히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진행했던 앵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어 선택 면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언론 접촉 늘린다, 간담회 추진 검토라는 채널A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간부들, 언론사하고의 스킨십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저는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언론과의 스킨십을 높이려면 전공법을 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자회견을 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선택을 했고 그 소극적인 선택을 해서 제한적으로 녹화 방송으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질문의 어떤 수준의 논란이라든지 뭐 답변의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언론사 뭐 간부 간담회,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에 그 예전 정부 보수 정부에서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는 매체가 한 90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여 개 이상의 매체가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언론사를 선별해서 어떻게 이제 간담회를 진행할 거냐? 그러면 연쇄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냐? 뭐 등등등의 형식적인 면을 조율하는 게 사실 그냥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 문제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의식의 바탕에는 어쨌든 대통령이 언론과의 접촉이 너무 적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말하자면 언론에 의해서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아이디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략을 택하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이제 뭔가 또다시 우회로로 가는 것 같은 정치적인 판단은 오히려 대통령이 언론하고 스킨십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군 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2월 둘째 주 두 번째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예,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리얼미터에서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41.8%,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40.9% 나왔고요. 이것은 이제 그 전주의 조사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45.2%에서 좀 하락한 수치로 나타난 것이고 국민의힘은 39.8%였는데 40.9%니까 뭐 의미 있는 이제 수치 변화는 아니지만 수치상으로 이제 오른 그런 결과를 보여주어서 두 정당이 약간 이제 대조적인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전체 이제 수치는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녹색정의당, 진보당, 기타 정당 등의 이제 지지율이 2.2%, 1.6%, 6.0% 정도로 나오고 있고 무당층은 이제 7.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제3신당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ARS 수사에서는 관심층이 이제 주로 응답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3신당에 대한 이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치 관심도가 좀 적은 분들이 반응도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RS는 관심도가 많은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제3신당의 흐름, 대중의 흐름들을 파악하는데, 그다음에 무당층 등을 좀 파악하는 데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전화면접 조사 함께 이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지도가 3.4%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을 한 반면에 급락했다라고도 최근에 계속 박스권에 있었던 걸 보면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게 11개월 만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격차가 가장 적게 벌어진 결과예요. 공천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국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그때 날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가 중요한데 어쨌든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추이를 봐라. 네, 그러니까 ARS 조사 방식이 민주당에게 좀 약간 우호적인 수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ARS 조사 방식에서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 국면이 하나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공천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그럼 왜 올랐냐 반대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재가 되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심층적인 선거의 구도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현상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고 민주당은 계속 언론 이제 말하자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보면 말씀하신 뭔가 자꾸 당내의 어떤 갈등, 공천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일반 이제 말하자면 유권자들은 잘 이해하기 누가 어디까지가 친명이고 어디까지가 친문이야를 잘 구별하지도 못하는데 막 그들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감나무 전략 같은 거냐. 그러니까 상대가 실책을 해줘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정도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네, 이슈 주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금 추세적으로 이게 이제 격차가 좁혀졌다. 이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캠페인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여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여당은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이고 야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이고 사실 야당의 플레이가 선거 국면에서는 좀 메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주된 플레이어로 드러나서 그 메시지들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최근 한 10년 들어서 한 1개월 동안 봤을 예. 때는 오히려 이제 그것이 정반대로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처럼 굉장히 잔잔하게 조용하게 있고 야당의 메시지는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데 비하여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공감 여부를 떠나서 이제 보면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선거 국면에서 메시지를 주도해가는 이제 흐름들이 있어서 제가 대중들에게 전달되었던 어떤 뉴스 메시지 이런 거에 비중으로 한다면 거의 절대적으로 여당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전달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중에게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거의 반응 없는 사람도 있지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예 없을 때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중은 정치인들 따라다니면서 그 하는 말을 듣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는 거예요. 미디어에 없으면 사실은 전달이 안 되는 거고 정치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네. 대중이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팩트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대중의 이제 인식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은 1차적으로 중간에 미디어를 통해서 누가 더 많이
전달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캠페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소극적인 측면들이 되면서 이런 이제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게 예. 나왔던 ARS 예, 수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그 잡혔다고 조금만 했습니다. 뭐 그 부분 관련해서 현장에서 예. 보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신년에 여러 가지 민생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반나절 만에 소비되고 끝났거든요. 근데 과거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잘 실행이 되던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대표가 발표한 민생 정책이 선거 캠페인 전체에서 골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하부 조직이라든지 실제 실행이라든지 캠페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지 동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딱 대표가 발표를 하고 그 후에 그 정책이 이 당 차원에서의 소구력을 갖지 못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뭐 이런 허망한 일이 무무님께서 보수적인 분들 박절하지 못해서 말도 받았다고 할래요? 이렇게 결과를 좀 이해하기 어렵다. 솔트님께서 보수 과표집이라서 통계가 나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전화조사에서도 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일각의 한 이제 시각에서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공천 관련해서 여론조사들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예. 이제 이번 나오는 조사 결과들도 함께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빠르면 오늘 하위 20% 대상자 통보를 하고 공천 관련해서 2차 경선 지역 발표도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단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서는 서울 중성동갑의 네. 공천 어떻게 지정될 거냐, 이게 아마 다시 뉴스가 폭발할 것이냐, 갈등 부분이 아니면은 조금 좁혀질 것이냐의 표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가 민주당의 메인 이슈가 지금 된 것 자체가 좀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말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 이런 공천 문제는 사전에 이기는 공천하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도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 그 지역구에 내보내겠다라고 예. 하면 이제 끝나야 되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뭘 지역구를 조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본인은 이제 계속 어쨌든 여기에 나가야 되는 것 같은 의지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86심판론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좀 실체가 모호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86으로 볼 거냐, 뭘로 볼 거냐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로 치환을 하면서 예. 뭔가 이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실체가 있는 것 같은 이제 얘기가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천을 하기도 지역구를 조정하기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난감해진 좀 문제가 됐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에 이제 SNS에 단합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 없습니다.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시스템을 통해서 능력 자질이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 부합하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꼼꼼하게 우리 사이에 빈틈을 파고드는 이관계를 경계합니다. 즉 구분 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입니다. 라고 해서 저들의 전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이 프레임 자체가 전략적으로 짜지는 것이고 우리를 이간질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근데 요 시작점 자체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원칙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발표해서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워딩이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네. 뒤에서 백브리핑에서 한 것도 아니고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왜 굳이 했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뭔가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어떤 이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당내에서 지금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공천 관련된 갈등들이 있는데 계속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 공관위원장의 발언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SNS 올린 글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앞서서 말하자면 공관위원장이 이거에 대한 어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가 책임이냐. 그래서 오늘은 뭐 당시에 뭐 현역 의원들 전체가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고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저런 입장에 입각해서 공천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깔끔한 문제인데 예.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공천을 할 때는 선거는 사실은 야당이
평가를 받는 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야당이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모양새가 된 것 자체는 캠페인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야당은 보니까 사실은 그러네요. 또 야당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책의 구체적인 걸 내놓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야당의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전 정부가 끝난 지가 언젠데 네.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갑자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전 정부 책임에 대해서 뭐 언급을 워딩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도마 위에는 사실은 정부 여당이 올라가 있어서 그것을 대중들이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 선거 메커니즘인데 예. 지금은 이제 도마 위에 야당이 스스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 모양새예요. 굳이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들이 사실은 이제 역대 어느 야당에서도 이제 권력 관계에서 이런 이제 세력들을 좀 배제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을 얼마나 논란이 없이 조용하게 실력 있게 이렇게 하느냐.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안 되면 공천해가지고 논란이 없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지금은 이 사안이 사실은 너무 불거져서 오히려 이제 공천 관련해서는 여당보다 야당이 이제 사실 더 논란이 있는 것처럼 대중에게 전달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야당으로서는 이제 캠페인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것들이 매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한 기자님. 네. 지금 친명계 지도부에서 뭐 임종석을 공격한달까요? 네.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친문 구심점을 없애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시중에는 있더라고요. 뭐 저는 언론의 해석에 가깝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논란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게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완벽하게 사당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뭐 장악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말하자면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해서 당을 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강고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당이 8월에 있지도 아직 이제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 네. 전당대회에서 그 상대의 구심점을 제거하는 전략을 쓴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 이거는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 좀 선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보고요.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 이후 그다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설전 뭐 이런 것들이 굴러가면서 언론이 사실 이 문제를 구획짓기에 가장 좋은 게 이런 이제 말하자면 기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실력을 말씀하셨는데 캠페인 전략에서 뭔가 좀 그 실패가 노출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MBS 조사인데요. 이 흥미로운 조사를 했어요. 검찰 독재 청산론과 운동권 청산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공감한다가 높으냐 조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프 보이시는데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86 운동권 청산론 별도의 이제 문항입니다. 이것에 공감하는지 공감하지 않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공감한다는 의견이 51% 나왔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38%, 모른 무응답은 11%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주요하게 이제 내세우고 있는 이제 논리죠.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검찰 독재 청산론인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지 공감하지 않은지 물었을 때 공감한다는 의견은 58%. 예. 그다음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35%로 나왔고 모른무응답은 7%로 나와서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검찰 독재 청산론이 이제 더 국민적 공감들을 더 얻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은 한 포인트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조사에서 어쨌든 86 운동권 청산론도 50%를 넘는 이제 공감들을 얻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결의 김한 기자님과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기자님 잘생기셨다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평가가 감사합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요. 분장의 힘입니다. 네. 그러신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86 운동권 청산론, 저는 사실 운동권의 정의를 무엇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했는가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감한다가 50% 넘었습니다만 검찰 독재 청산론이 58%.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심층적으로 작용하는 구도는 뭐 현장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정권 심판론과 이 검사들이 너무 많다. 이 두 가지가 심층적으로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영이니까 저는 뭐 검찰 독재 청산론의 이제 비율이 높은 거는 이 선거의 구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운동권 청산론이 50%가 넘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캠페인을 잘한 거다.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지층에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선거에서 가장
말하자면 빛을 발했던 게 한 3가지 국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가 있었죠. 그때 대거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운동권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됐고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도 이른바 시민사회나 외곽에 있던 그 단체 시민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왔고 예. 뭐 이런 국면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가 약간 그랬고 근데 이번 선거는 사실 민주당 계열의 로 말하자면 운동권의 영향이 가장 적은 선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들고 나와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캠페인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뭔가 청산해야 될 뭔가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캠페인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운동권이라는 세 글자가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면 조국 청산 이렇게도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에 있는 4선, 5선 뭐 의원 중에서 무능한 사람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시민단체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던 보조금을 많이 먹는 뭐 그런 단체들 이렇게도 보여요. 근데 어쨌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50% 넘는 사람이 운동권 청산론에 공감한다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게 유의미한 거네요. 어떤 이제 조사들에서는 또 이제 수치가 좀 낮아져서 뭐 40%인 경우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40% 이제 넘고 어떤 건 50%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여당은 이제 전통적으로 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 여당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프레임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계속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하는 경우에 너무 이제 수세적이니까 성공하기가 좀 이기기 힘들어요. 네. 비기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공격이 이제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야당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 특이하게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하위 개념으로 이제 8.6 운동권 청산론을 내서서 공감을 이제 얻는 것인데 아마도 이제 우리 김한 기자님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보수층들이 너무 사실은 느슨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보수층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60%대 그 잘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우리가 이완돼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결집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전략가나 당 지도부에서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우리 보수층들을 먼저 결집하는 게 1단계. 네. 뭐 그다음에 중도층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보수층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수층들은 사실은 저쪽 상대방과 우리 이렇게 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은 결집이 수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먼저 이게 내세웠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이제 효과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과연 이제 관건은 중도층이라든가 또 정치에 이제 관심이 낮은 분들 어느 정도 이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앞으로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1차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내부 결집용으로는 상당히 사실은 의미를 거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번 선거를 원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고 당연히 정권 심판에 대한 정서를 바탕으로 해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맞는 문법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힘을 몰아주세요 이러기에는 국정적으로 너무 이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 이제 프레임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을 바꾼 거에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전략적으로 말려들지 말고 왜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제 공관위원장의 발언 이런 것들이 보태지면서 이 프레임이 작동하게 된 뭐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그 조국 전 장관 오늘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방법과 시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기자님, 이 사안이 아마 총선 출마 네. 또는 뭐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 발표가 되겠죠? 뭐 정치를 한다면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텐데요. 신당을 창당해서 비례 후보가 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신당을 창당해서 부산에서 이제 하니까 뭐 부산이라든지 이제 지역에 주에 출마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민주당에서 만드는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정당 구조라든지 정치 지형이 있는데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좌표가 어디다 이거를 좀 밝혀줘야 후에 스텝이 될 것 같고 근데 뭐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 이후에 이제 발언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예. 민주당은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좌표를 찍는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 이제 이런 고민들 있을 겁니다. 이제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이제 뭐 핍박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공감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는 중도층들을 어쨌든 이제 성향층들을 득표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지지층만 흡수하면 이제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 투표율이 60%를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도층들 또 정치에 관심 낮은 사람들도 대거 이제 투표장에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패를 결정짓는 추후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정당을 별도로 창당을 해서 비례로 후보를 나왔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제일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통합형 비례 위성 정당을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외부로 이탈되는 것을 그 안에서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한 것인데 이탈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캠페인이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제 능수능란하게 해오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어 공간에서 조국 전 장관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의 그 메시지들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려 제약될 들어갈 수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보수층들은 더 결집이 강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상당히 고민이 네.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김한 한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